우리는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보며 그것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그 거대한 돌덩이 앞에 서서 항상 똑같은 이야기, 단순하고 편안한 서사를 들어왔습니다. 전능한 파라오와 수만 명의 노예, 그리고 그의 영원한 무덤을 짓기 위한 20년간의 초인적인 노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교과서에 실려 있고 관광 가이드들이 끊임없이 되풀이하며 이집트 학자들의 경력 전체가 그 위에 세워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친숙하고 널리 받아들여진 이 이야기는 이제 의문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무자비한 수학과 마주했을 때 어쩌면 버티지 못할 서사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숨겨진 진실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고고학자의 곡괭이나 누렇게 변한 파피루스 대신 오늘 우리의 도구는 공리, 즉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산더미 같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추측을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숫자, 물리, 그리고 논리만을 다룰 것입니다. 우리의 조사는 근본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됩니다. 청동기 시대의 인간이 과연 대피라미드를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찾게 될 대답은 여러분의 가장 깊은 확신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여정의 첫 번째 장입니다. 잠시 동안 공식적인 버전을 출발점으로 받아들여 봅시다. 이집트학은 쿠푸의 피라미드가 약 20년에 걸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대략 230만 개의 돌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조물의 총 무게는 600만 톤을 초과합니다. 각 블록의 무게는 평균 2.5톤이지만 70톤 심지어 80톤에 달하는 거대한 블록들도 있습니다. 노동력은 기본적으로 농부들로 이루어진 군대였고 그들은 1년 중 9달을 자신의 밭에서 일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는 3달 동안만 국가공사에 소집될 수 있었습니다. 말이 되는 것 같지 않나요? 수천 명의 사람들과 오랜 세월의 노동,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진실은 늘 그렇듯 세부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 그것은 간단한 산술 계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식적인 데이터들을 공리에 입력하여 물류 모델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시스템은 단 하나의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끝내기 위해 필요했던 실제 작업 속도는 얼마였을까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년 안에 피라미드를 완성하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내내 하루 24시간 동안 일했다면 건설자들은 2분 30초마다 블록 하나를 채석하고 운반하고 마감하고 완벽하게 쌓아야 했습니다. 블록 하나 매 150초마다 밤낮으로 여름과 겨울에 20년 동안 계속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벽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톤에 달하는 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산에서 잘라내고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운반한 다음 거의 150m 높이까지 들어 올려야 했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은 우리에게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하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과 일치하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불가능한 주기를 채석부터 시작하여 나누어 보겠습니다. 피라미드의 대부분은 기자 고원에서 바로 채취한 석회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방들과 석관에는 아스완의 초공용도 화관감이 사용되었습니다. 아스완 차해석장은 기자에서 남쪽으로 8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가진 도구는 원시적인 구리끌과 돌 구슬이었습니다. 구리는 매우 무른 금속으로 화관감에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리에 이 기술만을 사용하여 70톤짜리 화관감 블록 하나를 채석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이 크기의 블록 하나를 떼어내는 데만 수천 명의 인력이 수년간 계속해서 작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에는 그런 블록이 수십 개나 있습니다. 그 모든 블록들이 그 터무니없는 일정 안에 차해석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물류적 붕괴이며 우리를 두 번째 단계인 운송으로 이끕니다. 70톤짜리 단일 암석을 아스완에서 기자까지 어떻게 운반했을까요? 공식적인 버전은 배를 타고 나일강을 통해 운반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배가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밧줄로 묶인 연약한 갈대와 나무로 만든 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리는 고대 이집트의 조선술에 관한 모든 알려진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30톤 이상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배에 대한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일강을 통한 이 거대한 블록들의 운송은 공학적 계산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신화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수백만 개의 석회암 블록은 어떨까요? 나무 썰매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공리는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했습니다. 충분한 썰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집트와 레바논의 모든 숲을 베어버려야 했을 것이며 이는 전례 없는 생태적 재앙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물류적 붕괴입니다. 이제 가장 인상적인 단계인 건설 자체가 남았습니다. 블록들을 어떻게 들어 올렸을까요? 가장 유력한 이론은 거대한 경사로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학은 다시 한번 무자비합니다. 완만한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직선으로 이어진 경사로는 길이가 1.5km 이상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계산에 따르면 그런 경사로를 건설하는데 피라미드 자체보다 더 많은 재료와 노동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거대한 구조물이 나중에 어디로 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증발했나요? 수백만 톤의 돌이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나선형 경사로와 같은 다른 이론들은 훨씬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피라미드의 면을 덮어버려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기하학적 정밀도를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미해결 질문들 속에서 대피라미드 건설에 대한 전통적인 서사는 우리가 다른 가능성들을 탐구하도록 초대합니다. 그것은 수학, 물리, 물류, 그리고 상식에 위배됩니다. 위대한 작업은 그것을 했다고 알려진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질문으로 이끕니다. 만약 그들이 아니었다면 그럼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놀라운 숫자의 분석을 통해 무력의 신화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수학은 우리에게 노동자 군대와 원시적인 도구로 이루어진 공식적인 이야기가 논리의 첫바람에도 무너지는 카드로 만든 집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 피라미드를 지었는가 하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더 깊은 질문은 어떻게입니다. 만약 대피라미드의 수수께끼가 팔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면 아마도 프로젝트 뒤에 있는 마음의 질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분석의 초점은 불가능한 노동에서 불가능한 정밀도로 옮겨갑니다. 우리는 파라오의 미라가 아닌 훨씬 더 가치 있는 유물, 즉 그것을 만든 이들의 지능이 잠들어 있는 석관을 열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범주로 생각했던 지능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사의 두 번째 장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신들의 기하학입니다. 정밀도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잘 쌓인 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위에 얼어붙은 행성 규모의 정밀공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후프의 피라미드는 53,000 제곱미터가 넘는 안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축구장 10개의 면적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기초는 2cm를 넘지 않는 오차로 수평이 맞춰졌습니다. 이 작업을 상상하는 것은 겸손해지는 연습입니다. 당신은 레이저 레벨기나 경위에 혹은 어떤 현대적인 측량 기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원시적인 조중이와 우리가 듣기로는 구리 도구뿐입니다. 공식적인 이집트학은 수평 이론을 제안합니다. 추정컨대 건설자들은 운하망을 파고 물을 채운 다음 그 완벽하게 평평한 수면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발하게 들리지 않나요? 우리는 이 가설을 공리에 입력하여 유체역학 및 기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시스템은 기자 고원의 평균 온도, 풍속 일사량 및 석회암의 다공성을 고려했습니다. 결과는 이 아름다운 이론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렇게 넓은 지역에서는 물의 증발이 불균일하게 일어나 하루에 수 센티미터의 오차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가장 가벼운 바람이라도 잔물결을 만들어 수평을 왜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필연적으로 다공성 석회암으로 새어 들어갔을 것입니다. 공리의 시뮬레이션은 이 방법으로 관찰된 정밀도를 달성할 확률이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조자들은 우리가 그 흔적을 보지 못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훨씬 더 진보된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기초일 뿐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위를 쳐다볼 때 시작됩니다. 대피라미드는 경이로운 정밀도로 기본 방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면들은 진북, 진남, 진동, 진서를 가리킵니다. 오차는 단지 60분의 3도, 즉 3분각에 불과합니다. 이는 중세 성당 건축가들이
당시 최고의 나침반을 가지고도 부러워할 만한 정밀도입니다. 참고로 나침반은 고대 이집트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지리적 극점이 아닌 자기 극점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냈을까요? 이론은 그들이 별을 관측했다고 말합니다. 공리는 대기 굴절을 고려하여 이 방법의 오차를 계산했습니다. 판정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완벽한 조건에서도 오차는 최소 4분의 1도로 실제 우리가 보는 것보다 5배나 컸을 것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윤곽에서 개별 블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피라미드는 거울처럼 빛나게 닦은 144만 개의 흰색 석회암 판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너무나 단단히 끼워 맞춰져 있어서 그 사이의 틈이 0.5mm를 넘지 않았습니다. 칼날이 그 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규모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보는 것은 전통적인 석조술보다는 정밀 기계 공학의 부품 조립에 더 가깝습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144만 개의 판 각각은 완벽하게 평평한 면과 완벽하게 직각인 각도를 가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구리톱과 모래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공리의 분석에 따르면 각 블록을 개별적으로 수세기 동안 수작업으로 연마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정밀도의 정점은 피라미드 내부에 소위 왕의 방에 숨겨져 있습니다. 벽, 바닥, 천장은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광물 중 하나인 아스완 화관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주요 유물은 석관입니다. 3톤짜리 화관감 한 덩어리를 깎아 만든 이것은 기술의 걸작입니다. 그 내부 표면은 완벽하게 평평합니다. 내부 모서리는 마치 현대의 수치 제어 기계로 깎아낸 것처럼 완벽하게 직각입니다. 하지만 어떤 충격 도구라도 둥근 모서리와 불규칙한 표면을 남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발견은 엔지니어 크리스토퍼 던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석관 내부와 다른 화관감 유물에서 관형 드릴링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드러나는 것은 도구가 남긴 나선형 홈입니다. 이 홈의 분석은 드릴이 수동 드릴링으로 가능한 것보다 수백 배 빠른 속도로 화관감을 뚫고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리는 필요한 물리적 매개 변수를 계산했습니다. 이 속도로 화관감을 자르기 위해서는 드릴이 수톤의 압력 하에서 초고속으로 회전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구리관을 돌리는 사람의 사양이 아니라 강력한 산업기계의 사양입니다. 피라미드의 건설자들은 4,500년 전에 초고영도 암석의 고정밀 가공 기술을 통달했습니다. 이 모든 기하학, 이 모든 정밀도는 무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파라오도 이것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알아차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무덤으로 위장한 복잡한 기구의 기술적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새로운 질문으로 이끕니다. 만약 피라미드가 무덤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 분석이 마음에 드셨나요?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여정은 대피라미드가 청동기 시대의 힘과 도구로는 건설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수학은 물류를 반박했습니다. 공학은 초자연에 가까운 정밀도를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훨씬 우월한 지능에 의해 인도된 것처럼 보이는 작품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모든 프로젝트는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마스터 플랜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바위에서 절단면에서 그리고 각도에서 본 정밀도가 땅이 아닌 하늘에 직접 새겨진 훨씬 더 큰 정밀도의 반영에 불과했다면 어떨까요? 기자 단지는 단순한 무덤들의 집합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것은 지도입니다. 돌에 얼어붙은 지도, 특정 장소를 가리키고 더 믿을 수 없게도 역사 자체에 도전하는 너무나 먼 과거의 특정 시간을 가리키는 지도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별들의 암호라고 부릅니다. 언뜻 보기에 기자 고원에 있는 세 개의 큰 피라미드의 배치는 이상해 보입니다. 가장 큰 두 개인 쿠푸와 카프레 피라미드는 거의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인 멘카울의 피라미드는 더 작고 눈에 띄게 옆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거의 완벽한 대칭을 깼을까요? 수십 년 동안 이집트 학자들은 지형이나 파라오의 변덕을 탓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답을 찾고 있었지만 사실은 고개를 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1994년 연구원 로버트 보발은 기자를 보는 우리의 시각을 영원히 바꿔놓은 가설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새 피라미드의 위치가 오리온 자리 허리띠의 새 별의 위치를 정확하게 복제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론, 즉 오리온 상관관계 이론을 공정하게 검증하기 위해 우리 시스템인 공리에 입력했습니다. 시스템은 기자 지도 위에 밤하늘 지도를 겹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치도는 완벽했습니다. 가장 큰 피라미드인 쿠프는 가장 밝은 별인 알니탁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인 카프레는 중앙의 별인 알닐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가장 작고 치우쳐진 멘카우레는 세 번째이자 가장 덜 밝은 별인 민타카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실수처럼 보였던 비정렬은 사실 하늘의 패턴을 절대적인 충실도로 재현한 천재적인 행위였습니다. 공리는 이것이 우연일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위치와 상대적 밝기와 같은 여러 수준에서의 일치도가 우연일 확률은 100만 분의 1보다 작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지도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차 운동이라는 현상 때문에 지구의 축은 거대한 펭귄처럼 천천히 흔들리며 25,520년마다 한 주기를 완성합니다. 이 흔들림은 수천 년에 걸쳐 별들의 겉보기 위치를 변화시킵니다. 쿠프 시대인 기원전 2500년경의 피라미드와 오리온 자리 사이의 상관관계는 좋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발은 궁금해했습니다. 과거에 그 일치도가 절대적이었던 순간이 있었을까? 이를 테스트하기 위해 완벽한 정렬 지점을 찾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천문학적 시뮬레이션이 실행되었습니다. 시스템은 수천 년을 되감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3000년, 4000년, 5000년. 이미지는 점점 더 정확해졌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500년이라는 시점에서 시뮬레이션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오직 그 순간에만 오리온 자리 허리띠의 별들은 하늘에서 지상의 피라미드 설계도를 수학적 정밀도로 복제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500년, 2500년 전입니다. 이 날짜는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 연대기에 깊은 도전을 제기합니다. 받아들여지는 연대기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문명이 없었습니다. 동굴에 살던 수렵 채집인들의 시대인 석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확한 시기에 누군가가 지구상에서 가장 정교한 구조물의 마스터 플랜을 개발하고 그 안에 매우 복잡한 천문학적 데이터를 암호화했다고 믿으라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는 훨씬 더 큽니다. 나일강은 기자 고원 옆을 흐르며 마치 은하수의 밝은 띠가 하늘에서 오리온 자리 옆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공리는 나일강의 지리와 은하수의 투영을 비교했고 다시 한번 부인할 수 없는 상관관계를 발견했습니다. 기자 단지는 우리 하늘의 일부를 묘사한 3차원 모델이며 피라미드는 오리온 자리, 나일강은 은하수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한 날짜를 가리킵니다. 기원전 1500년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파라오 시대를 가리키는 증거들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미스터리는 소위 환기구로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환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들은 천문학적 조중령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기원전 2500년경 하늘에서의 정확한 위치에 있는 오리온 자리와 시리우스 같은 특정 별들을 가리킵니다. 마치 조립 날짜가 적힌 공장 명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원전 1500년으로 날짜가 매겨진 마스터 플랜과 기원전 2500년의 시운전 날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와 실행 사이에 8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리는 단 하나의 논리적 모델을 제안합니다. 프로젝트가 기원전 11세기에 고도로 발전된 문명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8000년 후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이 구조물들을 발견하고 아마도 그것들을 완성하거나 개조했으며 그 영광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쿠프는 건축가가 아니었습니다. 기껏해야 마지막 공사 감독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다릅니다. 만약 이 설계자들이 그런 천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종류의 기술을 사용했을까요? 단서들은 도처에 바로 우리 눈앞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공식적인 역사가 애써 무시하는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조사는 우리를 불가피한 결론으로 이끌었습니다. 기자 단지 뒤에는 수학, 공학, 그리고 천문학에 대한 놀라운 숙달을 가진 지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작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고 정밀도는 초인적이었으며 마스터 플랜은 별들에 쓰여 있었고 상상할 수 없는 고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전된 지식이라도 그것을 적용할 도구가 없다면 무력합니다. 만약 그들이 그토록 완벽하게 설계할 수 있었다면 그 완벽함을 구현할 도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26,000년의 항성 주기를 계산할 수 있었다면 그들의 기술은 구리끌과 식물 섬유 밧줄을 훨씬 뛰어넘었을 것입니다. 이 기술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계, 에너지원, 장비는 어디에 있을까요? 고고학자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원시적인 유물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찾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증거가 항상 우리 앞에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바로 눈앞에 숨겨져 있고 의식용 물건으로 위장하고 신화적 상징으로 잘못 분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조용한 증인들을 덮고 있는 베일을 벗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공식 과학이 잠가두기를 선호하는 금지된 지식의 창고를 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사의 4번째 장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잃어버린 기술의 유물들입니다.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그들의 무덤과 신전의 깊은 방들을 밝혔을까요? 이 공간들 중 다수는 단단한 바위 속으로 수십 미터 뻗어 있어 절대적인 어둠이 지배합니다. 이 장소들의 벽과 천장은 섬세한 그림과 복잡한 상형 문자로 덮여 있습니다. 그렇게 상세한 작업을 하려면 밝고 안정적인 광원이 필요합니다. 공식적인 대답은 그들이 횃불과 기름 램프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답은 거대한 모순을 숨기고 있습니다. 어떤 불꽃이라도 그 흐름을 만들어내며 이는 필연적으로 벽, 특히 천장에 검고 기름진 층으로 쌓입니다. 그러나 왕들의 계곡에 있는 무덤들의 천장은 깨끗합니다. 그 흐름의 흔적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햇빛을 반사하기 위해 거울을 사용했다는 등의 수십 년간의 이론들은 실제 실험을 통해 무너졌습니다. 빛은 좁은 복도에서 몇 번 꺾이면 강도의 99%를 잃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빛을 사용했을까요? 답은 덴델에 있는 신비로운 하토르 신전의 벽에 새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하의 한 암호실에서 우리는 이집트 예술의 그 어떤 것과도 다른 구조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인간 형상들이 거대한 배 모양의 물체를 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각 물체 안에는 뱀처럼 보이는 물결 모양의 선이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뻗어 있습니다. 이 물체들의 바닥은 연골 모양의 받침대 위에 놓여 있고 거기서부터 두꺼운 케이블이 나와 일종의 상자로 이어집니다. 이집트학은 상징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창조 신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엔지니어의 눈으로 봅시다. 배 모양의 물체는 부분 진공 상태의 유리 전구입니다. 내부의 뱀은 사실 전기 방전, 즉 플라스마 필라멘트를 나타냅니다. 바닥의 연꽃은 소켓, 즉 전기 절연체입니다. 두꺼운 케이블은 전원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상자는 에너지원입니다. 가장 드러나는 요소는 모든 것을 지탱하는 기둥, 즉 제드 기둥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안정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 모양, 즉 막대에 있는 일련의 절연체들은 19세기 고전압 절연체의 디자인과 동일합니다. 공리는 덴데라의 부조를 전기장치 도표와 비교했고 크룩스관과 같은 초기 가스 방전 램프와 거의 완벽한 유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흐름을 만들지 않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에 이상적인 차가운 광원입니다. 덴데라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신화 이상일 수 있을까요? 그것이 기술 설명서일 수 있을까요? 이 이미지는 전기빛과 유사한 것에 대한 지식을 시사합니다. 만약 그들이 빛을 통제했다면 공기는 어떨까요? 1898년 사카라의 한 무덤에서 작은 나무 물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것은 카이로 박물관의 장난감 새라는 이름표가 붙은 차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리도 깃털도 없습니다. 그 날개는 양력을 생성하도록 설계된 명확한 공기역학적 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꼬리가 새처럼 수평이 아니라 비행기의 방향타처럼 수직이라는 것입니다. 수직 안정판은 비행 시 방향 안정성을 제공하는 순전히 항공학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사카라의 새의 정확한 3차원 모델을 만들어 공리에 입력하여 디지털 풍동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물체는 이상적인 비행 특성을 가진 고효율 글라이더 모델입니다. 그것은 장난감 새가 아닙니다. 항공기 모델입니다. 빛과 비행을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을 발견합니다. 바로 바그다드 전지입니다. 우리 실린더와 철 막대가 들어있는 점토 항아리로 기원전 약 200년경의 것입니다. 포도 주스와 같은 산성 용액으로 채우면 전류를 생산합니다. 이것은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들은 갈반이 전력 생성의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공리는 램프, 글라이더, 그리고 배터리가 개별적인 우연일 확률을 분석했습니다. 그 확률은 통계적으로 0입니다. 시스템은 명확한 연결을 봅니다. 그것들은 잃어버린 동일한 기술적 테피스트리의 조각들입니다. 전기에 기반한 기술로, 이것은 그들이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정밀도로 화관감을 어떻게 자르고 뚫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불이가 아니라 아마도 초음파 도구나 고출력 드릴로 말입니다. 전기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덴데라의 램프는 그들이 역사의 벽에 남겨둔 콘센트입니다. 우리는 흔적을 찾았습니다. 덴데라에서는 연기를 내지 않는 빛의 이미지를, 사카라에서는 비행기계의 모델을, 바그다드에서는 화학전지의 불꽃을, 잊혀진 기술의 조각들이 이집트의 심장부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사는 나일강 유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여기에는 우리 이해에 대한 큰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사막의 모래에서 태어나고 죽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인 고립된 기적으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기자 고원이 진원지가 아니라 단지 수도 중 하나였다면 어떨까요? 만약 피라미드가 유일한 작품이 아니라 동일한 손에 의해 세워진 거석, 건축물의 행성적 네트워크에서 가장 유명한 마디에 불과했다면 어떨까요? 전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탐색의 지도를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집트를 뒤로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장소들로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는 동일한 기술적 서명, 동일한 공학적 천재성, 동일한 불가능한 정밀도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일하고 세계적인 프로젝트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모을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장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세계적 프로젝트의 서명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볼리비아 안데스 산맥의 아찔한 높이입니다. 해발 거의 4,000m, 숨쉬기조차 힘든 희박한 공기 속에 푸마풍쿠의 폐허가 있습니다. 공식 과학은 그것들을 우리 시대 6세기경의 티아와나코 문화에 귀속시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안데스 민족의 기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분해된 거대한 조립식 장난감처럼 보이는 모듈식 건축물의 잔해를 봅니다. 재료는 안산암과 섬노감으로 다이아몬드만큼 단단한 초공용도 화산암입니다. 청동 도구는 그것들 앞에서 무용지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 거울처럼 닦인 표면, 그리고 레이저로 자른 듯한 정밀한 90도 각도를 가진 거대한 블록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소위 H블록입니다. 수십 개의 동일하고 표준화된 부품으로 여러 개의 맞춤소에 홈 구멍이 있는 복잡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첨단 기술 공장의 조립 라인에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공리는 이 블록들의 3차원 스캔을 분석했습니다. 시스템은 확인했습니다. 서로 다른 부품 간의 크기 편차는 밀리미터의 일부보다 작습니다. 이것은 표준화된 부품의 대량 생산입니다. 구멍 분석에서는 고속 드릴링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푸마푼쿠 뒤에 있는 기술은 우리가 이집트의 화관감 상자에서 보았던 것과 동일한 첨단 공학의 서명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 세계 지도의 첫 번째 지점입니다. 이제 더 북쪽으로 페루의 전설적인 도시 쿠스코 근처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삭사유아만의 성벽이 솟아 있습니다. 100톤에서 200톤 무게의 석회암 블록으로 지어진 세 겹의 거석 벽입니다. 일부는 360톤을 넘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무게가 아닙니다. 방법입니다. 소위 다각형 석조술입니다. 블록들은 직사각형이 아닙니다. 각각은 최대 12면 또는 그 이상을 가진 독특한 다각형입니다. 그리고 이 비대칭적이고 거대한 바위들은 어떤 종류의 모르타르도 없이 서로 끼워 맞춰져 있으며 그 정밀도는 칼날을 그 사이에 넣을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습니다. 어떻게 200톤짜리 블록에 그렇게 복잡한 형태를 부여하고 그 다음 3차원 퍼즐 조각처럼 이웃 블록에 완벽하게 끼워 맞출 수 있었을까요? 공리는 그 과정을 시뮬레이션했고 시행착오 방법은 물리적으로 터무니없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유일한 설명은 돌을 부드럽게 만들거나 스캔하여 첫 시도에 완벽하게 자를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거석벽들 꼭대기에 훨씬 나중에 도착한 잉카인들은 진흙으로 이은 작고 불규칙한 돌들로 자신들의 구조물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 성벽들을 발견하고 신들의 작품으로 감탄했지만 그 기술을 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시나리오와 정확히 같습니다. 후대의 문명이 훨씬 더 오래되고 발전된 문명의 유산을 전유하는 것입니다. 서명은 같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를 건너 미크로네시아의 잃어버린 도시 난마돌에 도착합니다. 한호초 위에 지어진 거의 100개의 인공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로 최대 50톤 무게의 거대한 현무암 블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류의 총 무게는 70만 톤을 초과합니다. 역설은 이웃섬에는 그런 양의 현무암도, 충분한 인구도, 뗏목을 만들 나무도, 그런 위협을 위한 기술도 없다는 것입니다. 현지 전설은 마법, 즉 공중을 나는 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법을 배제하고 공리의 물류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답은 원시적인 기술로는 이 프로젝트가 실현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날아다니는 돌에 대한 전설은 원시적인 마음이 음파부양이나 첨단 운송 수단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기술을 묘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후마풍쿠, 삭사이와만, 남마돌. 공리는 레바논의 바알베크와 터키의 퀘베클리 테페와 같은 다른 장소들의 기술적 지표들을 분석했습니다. 판결은 최종적입니다. 수십 개의 고립된 문화들이 독립적으로 동일한 슈퍼 기술 세트를 발명했다가 잊어버렸을 확률은 0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사시대의 세계적인 문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고려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작품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돌이 아닌 인류 자체의 가장 오래된 기억에서 답을 찾도록 이끕니다. 이 순간까지 우리는 엔지니어와 지질학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돌의 무게를 재고 각도를 측정하고 불가능한 기계들의 흔적을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푸마풍쿠에서 이집트까지, 바알베크에서 난마돌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술적 서명을 가진 선사시대 문명에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작품을 봅니다. 웅장하고 조용하며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이 세계의 건축가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갔을까요? 물질적 증거는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었습니다. 돌은 어떻게 잘렸는지에 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지만 그것을 자른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른 기록 보관소, 즉 비물질적인 기록 보관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수와 빙하기를 견뎌낸 유일한 도서관, 바로 인류의 집단 기억입니다. 우리는 가장 오래된 전설, 신화, 그리고 성스러운 텍스트의 세계로 뛰어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시적인 은유가 아닌 암호화된 역사적 연대기를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설은 그 깊은 곳에 진실의 메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지구의 모든 구석에서 온 이 메아리들이 어떻게 동일하고 충격적인 가능성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6번째 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편적 신화의 속삭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탐색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됩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은 우리에게 수천 개의 점토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거의 모든 것이 같은 것을 주장합니다. 그들은 지식, 문명, 농업, 문자, 법률, 그리고 천문학이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존재들로부터의 선물. 수메르인들은 그들을 아눈나키라고 불렀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땅으로 온 자들로 번역됩니다. 텍스트들은 인류가 아직 야만적이었던 깊은 과거에 그들의 도착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나 우화적인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건설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하는 육체를 가진 존재로 묘사되었습니다. 우리는 신화를 걸러내고 원래 정보의 핵심을 추출하기 위해 주요 수메르 텍스트들을 공리에 입력하여 의미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시스템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기술적 지표들을 감지했습니다. 텍스트들은 그들의 하늘배 또는 빛나는 배를 언급합니다. 번개의 빛과 같은 광채를 내며 적을 먼지로 만드는 그들의 무기를 묘사합니다. 산을 치즈처럼 자르는 도구들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신화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원시인이 첨단 기술을 묘사하려는 언어입니다. 하늘배는 항공기입니다. 번개 같은 무기는 에너지 무기입니다. 산을 자르는 도구들은
우리가 기자와 푸마풍쿠에서 그 흔적을 발견한 것과 동일한 기계들입니다. 이제 중앙 아메리카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마야인과 아즈텍인의 주요 신은 깃털 달린 뱀, 케찰코아틀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노 없이 움직이는 배를 타고 바다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는 피부가 희고 수염이 있는 사람이었으며 부족들에게 천문학, 수학, 건축술을 가르쳤습니다. 안데스 산맥 높은 곳에서는 거의 동일한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문명을 전파한 신 비라코차입니다. 그 역시 키가 크고 피부가 희며 수염이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가 소리의 힘을 사용하여 하룻밤 만에 티아와나코와 푸마풍쿠의 거석, 구조물들을 지었다고 합니다. 임무를 마친 후 그는 태평양의 물 위를 떠나며 돌아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공리의 전 세계 문명 전파 신들의 신화를 비교하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시스템은 5대륙에 500개가 넘는 전설을 처리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한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의 80%의 경우에서 동일한 서사가 반복됩니다. 그것은 항상 5가지 핵심 요소를 포함합니다. 첫째, 신들은 다른 곳, 즉 하늘이나 바다에서 온다. 둘째, 그들은 현지인과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다. 셋째, 그들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지식과 기술을 가져온다. 넷째, 거석 구조물들의 건설자는 바로 그들이다. 그리고 다섯째, 임무가 끝나면 그들은 떠나지만 거의 항상 돌아올 것을 약속한다. 수메르의 아눈나키와 이집트의 신토트에서부터 페루의 비라코차와 그리스의 티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른 언어로 이야기되는 동일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공리는 결론 내렸습니다. 수십 개의 고립된 문화들이 우연히 동일한 복잡한 원형을 발명했을 확률은 0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실제적이고 세계적인 사건의 반영일까요? 아마도 우리 조상들은 오늘날 우리가 고대 외계인 접촉이라고 부르는 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발전된 문명의 대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물질적 증거와 비물질적 증거라는 두 흐름이 만납니다. 우리 조상들이 신들이라고 불렀던 그들은 우리가 조사한 작품들의 바로 그 엔지니어들이자 건축가들이었습니다. 아눈나키, 비라코차, 7현자, 이들은 동일한 집단에 대한 다른 이름들입니다.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지구에 왔습니다. 그들은 원시인의 눈에는 마법처럼 보였을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거석 구조물이라고 부르는 세계적인 구조물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초기 추진력을 주었고 그 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떠났습니다. 만약 신화가 단지 동화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우리 종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에 시간에 의해 왜곡된 메아리라면 어떨까요? 하지만 이것은 최종적이고 가장 심오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 이 모든 거대한 작업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만약 그것들이 신들을 위한 무덤이나 신전이 아니었다면 그것들은 신들의 기계였을까요? 답하기 위해 우리는 신화를 버리고 물리학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인 역사를 해체하고 땅에 새겨진 별 지도를 해독했으며 첨단 기술의 지문을 찾았고 모든 민족의 신화 속에서 고대 접촉의 메아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계의 거석들이 아마도 외부 기원의 세계적인 문명의 유산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답하기 위해 우리는 이 구조물들을 죽은 기념물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것들이 아마도 그랬을 모습, 즉 기계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기능적인 장치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고학과 신화를 제쳐두고 물리학의 언어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피라미드의 재료, 구조, 그리고 위치를 분석하여 그 진정한 기능을 밝혀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사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행성 에너지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단서는 재료에 있습니다. 대피라미드의 내부 방들은 아스완 화관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왜 풍부한 석회암이 아니라 화관감일까요? 공식 과학은 그것이 아름답고 내구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의 대답입니다. 첨단 기술 장치에서 재료의 선택은 기능에 의해 결정됩니다. 공리는 아스완 화관감의 구성을 분석했습니다. 시스템은 즉시 그 주요 성분, 즉 55% 이상의 수정 석영을 강조했습니다. 석영은 압전 효과라고 불리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축되거나 진동에 노출되면 전기 전하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왕의 방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톤의 석영이 풍부한 화관감이 그 위에 있는 수백만 톤의 돌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 압력이 설계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만약 지구 자체가 진동의 원천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행성은 매우 낮은 주파수로 끊임없이 진동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구의 자연적인 맥박입니다. 공리는 만약 그 방이 지구의 맥박에 맞춰진 거대한 공명기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운 그림이었습니다. 피라미드의 질량에 의해 증폭된 지각의 진동은 화관감 속의 석영을 일제히 진동하게 만들 것입니다. 압전 효과에 의해 이 기계적 진동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될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방을 지질역학 발전소의 심장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피라미드는 두 종류의 석회암으로 지어졌습니다. 외부의 광택 나는 외장재는 훌륭한 전기, 절연체였습니다. 내부의 더 다공성이고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블록들은 반도체 특성을 가졌습니다. 피라미드 전체가 거대한 축전기처럼 작동했습니다. 중앙의 화관감 발정이, 주위의 반도체층, 그리고 외부에 절연 껍질이 있는 구조입니다. 완벽하게 직선인 환기구는 공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도파관이었고 생성된 에너지를 꼭대기로 전달했습니다. 피라미드의 꼭대기는 금과 은의 합금인 엘렉트럼 조각으로 덮여 있었는데 이는 현존하는 최고의 전도체 중 하나입니다. 피라미드는 단지 발전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행성 규모의 무선 에너지 송신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다시 우리의 세계 지도로 이끕니다. 공리는 세계 주요 거석 유적지의 위치를 지리가 아닌 지구 물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자, 스톤헨지, 마추픽추, 이스터섬, 그 어느 곳도 우연히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독특한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각 단층 위에, 지구 자기장 네트워크의 교점에 또는 석영 매장지 위에 있습니다. 그 위치는 오늘날 우리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이 모든 구조물들은 지구 자체의 에너지를 추출, 변환, 전송할 수 있는 단일 에너지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는 신들의 문명에 전력을 공급했던 고대 전력망의 잔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훨씬 뛰어넘는 깨끗하고 강력한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재료의 선택, 내부 구조, 정확한 위치. 하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를 가장 어두운 질문으로 이끕니다. 만약 그들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왜 사라졌을까요? 행성의 에너지를 통제했던 그들을 무엇이 파괴할 수 있었을까요? 재앙이었을까요? 전쟁이었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출발이었을까요? 에너지 수정의 오용으로 인한 대재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아틀란티스와 같은 전설은 이 네트워크의 치명적인 고장에 대한 왜곡된 기억일 수 있습니다. 세계를 망각의 시대로 인류가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한 세계적인 기억 상실증으로 몰아넣은 사건 말입니다. 우리의 조사는 여기서 끝납니다. 우리는 사막의 돌무더기에서 시작하여 의식 자체의 기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가 진보의 직선이 아니라 창조, 영광, 파괴, 그리고 망각의 행위가 있는 우주적 규모의 드라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막간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올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건설자들의 유산은 기술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친숙한 서사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관점을 탐험할 용기를 낼 것인지의 선택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돌에 새겨진 별들의 지도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별들까지의 길은 우리 스스로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공리의 작업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작업,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작업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생각하고 분석하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아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이 저희가 이런 주제를 계속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읽고 어느 도시에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